숫자 5.0을 붙인 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좀 미래의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5.0을 붙였고요. 먼저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디지털 패러다임은 이렇게 그 불안하고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X 시대라고 하는데, 원래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항상 이 산업, 어떤 기업에서 시작이 되죠. 기업의 일들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디지털 기술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바로 인공지능이죠. 2010년도에 뭐가 나옵니까? 딥러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 팀이 이걸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 GPT라는 것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대중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지금도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AGI 같은 어떤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이제 DX를 넘어서 AIX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모든 분야에 바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뭐 자동화거나 생산의 효율화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한테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전반적인 세계적인 인공지능 흐름이다. 교육적인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AI가 발전하더라도 사람이 얘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사고력이 쇠퇴하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사회적인 시스템도 좀 바뀌어가고 있죠. 오늘 주제인 AIDT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가 될수록 저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학습을 이제 배우고 익히는 건데, 내적 동기, 뭐 학습 습관 정성, 자신 행동을 통제하는 거 다 필요한데, 이게 그 초, 중, 고 학습자한테 얘기가 되는 거지만, 저는 성인 학습자들한테도 이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 동기,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가를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습관을 들여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근데 그걸 참고 책을 읽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조절 학습은 평생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갖춰야 될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 인공지능과 협력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력이나 소프트 스킬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서 6C라고 많이 요약을 합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 콘텐트, 그 다음에 컨피던스인데, 저런 역량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항상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과 협력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 이러한 기초 능력을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과 본격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역량, 인공지능 리터러시,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신의 업무에 잘 활용을 해서 자신의 비서로 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이 오늘 가장 그 주제에 근접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AI 시대의 교수학습 환경에 기대되는 변화 4가지가 이건데, 그 중에서 최근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개별화, 맞춤형 학습, 맞춤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1:1 수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교실 수업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에듀테크인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 의해서 시작되는 명칭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에듀테크를 잘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하이테크는 뭐냐면은 이제 중심은 교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 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기술을 좀 빌리자. 학습자 데이터도 분석하고,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하이테크라면은 교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이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하이터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소통한다든가 이게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은 이제 이런 건데요. 학습자의 학습 진단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준과 속도를 잘 찾아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 코스도 제공한다. 이런 건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거든요. 결국 교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챗GPT나 이런 거 많이 연구에 사용하고 계시죠? 연구 설계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 분석하고 글을 써주는 것까지 얘가 다 관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를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학술 연구를 검색하는 분야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AI 기반 검색 도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쓰는 도구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엘리시트, 뭐 콘센서스, 엡실론, 사이스페이스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는데, 특징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사이언스온이라는 이제 이공계 통해서 많이 사용하는 학술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DBPI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서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써주는 것까지 4단계로 얘가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이냅스나 라이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만 글로벌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고,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학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검색 서비스로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요약하는 거를 잘하고요. 리뷰를 잘하죠. 그리고 출처 표기 문제인데, 이렇게 반드시 아직 생성형 AI를 논문에 썼을 때 출처 표기에 대한 표준화된 글로벌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만든 걸 저희가 이제 권고사항을 좀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술단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편향적이 또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맺는 말씀을 드리면 그 AI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제 이 기능을 맹신하거나 너무 여기에 과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내 일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이 없으면 얘는 무용지물이에요. 나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활용하는 결과의 질이 굉장히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광고하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작년 10월에 원고를 써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교정 갔다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정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챕터를 드러내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쓴 분량이 많으니까 교정을 다시 갔다 왔죠. 한 달 정도 걸려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챕터를 드러내고 다시 썼습니다. 세 번째 교정 갔다 왔을 때에도 또 바뀌어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정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출판의 속도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맞는 매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즉각적으로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논문도 출판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빨라요. 석 달이면 나와요. 저는 이 시대에 그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논문이라는 매체도 좀 더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매체에 적절한 정책만 있다면 지금의 논문이 유튜브 같은 형식으로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LA를 갔다 왔는데요.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 이제 미술 그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중세 미술은 좀 어려워요. 다 그거 갖고 좀 재미도 없고. 근데 그 다른 사람들 보니까 도슨트랑 같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도슨트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챗GPT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이 되니까, 야, 나 지금 여기 박물관에 와서 나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어 하고 찍어서 넣어줘요. 그리고 나는 다빈치 코드에 관심이 많거든. 거기 보면은 이런 그림들에 막 비밀들이 숨어 있잖아. 그런 비밀들 좀 알려줘. 했더니 여기에 들어있는 상징들을 막 상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평생 미술관을 다녔지만 저만의 도슨트를 데리고 간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번 잘못해갖고 딱지를 뗐어요. 좀 세더라고요. 한 10만 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너무 속이 쓰려갖고 항상 주차하고 챗GPT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본 이후에는 딱지를 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평생 여행을 다녔겠죠. 챗GPT 나온 이후의 여행은 이전의 여행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고요. 마치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징징대지도 않고 밥도 안 줘도 되고 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소환해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에이전트였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LM을 저는 학술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카드 명세서 보이세요? 카드 명세서 여름 거 전체랑 10월 거 한번 넣어봤어요. 제 카드 명세서 그냥 정말 단순했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저를 분석을 잘하든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몇 월 며칠에 카드 쓴 그 패턴을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 생신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사러 돌아다니느라고 그날 오프라인 쇼핑도 좀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날은 분명히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하고 저를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이 있고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해. 이 사람 성격은 이런 것 같아 하고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분석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절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AIDT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리스 개발 가이드라인, 그게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 다음에 교육부 보고서랑 그 관련된 몇 가지 정부 공식 문서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될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해내는데 그걸 일단 다 읽는데 한참 걸렸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분석해낸다는 게 뭐냐면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인식론적 관점은 무엇이고 존재론적 관점은 무엇인가? 근데 그거는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뽑아내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고선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궁금해갖고 혹시 챗GPT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일단 영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챗GPT에다 넣어주고 여기서 인식론과 존재론을 좀 뽑아봐. 제가 어느 부분에서 절망을 했냐면 그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 PDF를 한꺼번에 넣었거든요. 1초가 안 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사전에 뭐 학습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존재론적 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챗GPT를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요즘은 제가 절망의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우리가 AI가 이렇게 좋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 AI라는 존재와 정면으로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이전에 일정 시간 걸려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얘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해낼 때에 그 우리가 느끼는 그 존재론적인 절망감 그것을 아마도 나는 지금 느꼈고 나보다 먼저 느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가 결국엔 언젠가는 다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틀에 박힌 업무는 대체될 것이고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는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감과 그 다음에 창의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챗GPT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잘하는 게 이게 공감과 창의성이에요, 얘네가. 그게 제일 먼저 대체되고 있어요. 영화 만들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그림 그리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측을 잘못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변화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리가 20년 후에나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게 지금 5년으로 당겨졌고요. 지금 5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장 올 겨울, 내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창의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교육은 이 밑에 너무나도 크게 무겁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법의 이 아랫단 2개는 정답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단 4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정답이 없는 것을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위에 거는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저거를 할 수 있는 곳은 학교 교육밖에 없어요. 수능에서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저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국어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원하는 인간은 한강같이 위대한 소설을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소설 쓰려면은 문법을 알아야 되지. 그 문법을 시켜요. 문법은 이 아랫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문법만 하다가 끝나요. 소설 쓰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소설은 못 쓰게 해요. 시험 안 나오니까. 정작 소설 쓸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12년 동안 문법만 갈고 닦다가 끝나요.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하면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가 이거를 아주 싸게 만들어서 배포를 할 테니까 니네 싼 값에 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회사들이 싼 값에 사가고 있어요. 이것이 엔비디아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이언트 회사들을 소비자로 보지 않아요. 니네 이거 사다가 너네만의 산업을 일으켜. 핵심 철학이 뭐냐면은 소비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생산자가 되는 사회이고 이것이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법. 선생님이 혼자 독점하지 말고 이것을 이용해서 애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말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퍼져나간 것처럼 엔비디아가 자기네 기술을 산업을 일으키라고 툴로 파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교육으로 사용을 할 때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시대잖아요. 장점이 많은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디지털 AIDT 시대에 이걸 하다 보면은 던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던지는 길이 맞는가 아니면은 새로운 교사법의 진화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보자라는 화두만 좀 던져 보려고 합니다. 왜 디지털이냐? 디지털로 가는 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머징 테크놀로지, 지금 막 나오는 창발적인 신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많이 해보는 게 엔그램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파란, 초록색이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보다 확 치고 나갔어요. 엄청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정 중점에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교육과정이고 교과서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계된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은 항상 갭이 있기 마련이죠. 이번이 12번째 교육과정이잖아요. 1945년 이후로 11번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1947년도에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님 쓰신 생물교과서와 2022 개정교육과정 최근에 발표한 생물교과서를 양쪽에 비교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컬러풀하다. 내용도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 전환이 잘 안 돼. 자, 그렇다면 되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마 전라북도 초등선생님 쓰신 논문인 것 같아요. 이분 교사를 자기가 볼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하나는 소비형 교사. 아이스크림 교과서 채택이 높은 거는 소비형 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서는 많은 수업 자료들을 공유하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쓸 수 없어. 그러니까 혹시 그런 집단이 많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소비 생산형 중간자.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교원 양성을 시키는 대학에서는 어떤 교사를 생각하냐면 생산형 교사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산형 교사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저는 가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술이 콘텐츠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장점은 다 알지만 과연 이것이 두 가지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꼭 저게 교과서여야만 되느냐에 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저걸 꼭 일제히 시켜야 되느냐, 일제히. 교과서라는 걸로 하는 순간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연구자들이.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좌측은 긍정적이고 우측은 부정적인 의미죠. 실제로 학습 격차를 더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익숙해야 된다. 익숙해야 된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익숙한 것에 훨씬 받아들이는 방식이 빠른데 이걸 일제히 강요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디지털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특히 이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해야 돼. 왜냐면은 과학자들이 디지털 도구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니야. 디지털 소양 강조는 실험 혹은 체험 중심의 교육을 약화시킬 거야. 제발 그러지 말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더 좋다는 수많은 조금 있다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다 얘기할 거예요. 좋아졌다고. 근데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느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도구의 사용은 핸즈온의 확장성이다. 특히 수많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업의 활용 도구로서의 뭐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디지털 도구는 실험할 때 사용하는 것도 들어가요. 결국 이걸 쓴다는 얘기는 그 새로운 자유도가 증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긍정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자꾸 도구의 사용법만 익히고 본질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본질이. 왜 그걸 하는지를 몰라.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원래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사실은 속력이 아니라 속도다인데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풀어서 써놨어요. 네.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벡터라고 그러죠. 방향성 있게 가는 것이니까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 무조건 막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배우지 말고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속력이 아니라 속도다. 빠르게 가는 것을 방향을 잡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